네, 여러분 두 번째 세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산업과 에너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좌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기후공시 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또 개별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정수소는 탈탄소화 이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일 텐데요. 이번 토론에서도 여러 고견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위해서 패널분들 나오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 주실 분들입니다. IBK 기업은행 유인식 부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윤나영 팀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 수소시장팀 김권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녹색성장처 수소융합실 박성환 차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발표를 해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윤범석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안지영 연구위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손양훈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양훈입니다. 좀 나이가 들다 보니 어디 다니면서 좌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타프한 좌장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우리가 폐회해야 될 시간보다 7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씀도 좀 들어야 되고 또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 가운데 기차 시간이 급한 분도 계실지도 몰라서 가능한 빨리 달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너지경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본 과제를 한 30편 정도를 매년 생산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우수한 논문 4가지를 오늘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산업체가 탈탄소화하는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하는 말하자면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이 기후 이행 위험 공시와 관련된 과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청정수소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에너지를 공급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관련된 연구를 한 2가지 과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은 지난번 세션은 보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오비들이 쭉 나와서 뭐 주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고 해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세션의 토론자는 대부분 다가 정책연구 수요자들입니다. 아마 되게 터프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자 아무리 길어도 5분은 넘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조금 더 짧게 해줘야 아마 시간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IBK 기업은행의 유인식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상 3분으로 끊겠습니다. 기후공시 의무화의 정책 의무화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연구의 가치는 전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에서 포인트를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산업의 기후공시의 대응은 사용자인 자본시장, 금융기관의 동향 파악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험이나 수익 공시 관점에서 이 흐름이 잘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의 결론이랄 수 있는 정책 제안 여러분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만 해당되는 내용만 토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후공시 로드맵 마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시기라고 봅니다. 금융기관과 사회단체는 늦어도 26년에는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4대 경제단체는 29년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격차는 현재 안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미룬다고 능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본시장은 이제 기후공시를 넘어서 TNFD라는 자연자본 공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업으로 비교하자면 컨베이너 벨트에 물건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끝에서 막고만 있는다고 막히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속한 기후공시의 체계 구축이 지금 되지 않으면 후속 공시에 분명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을 갖춘 후 공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업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자본시장도 완벽한 공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해외도 러닝 바인딩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개정이나 보완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미흡하더라도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기준 및 교육 자료 준비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상 재무적 영향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금융기관과 같이 기후리스크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 부분으로도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초기제도 안정화 장치 마련이라는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기업은 추정 예측에 대한 허위 공시 법적 소송을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국제 표준이나 저희 자본시장에서도 추정이나 예측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에서도 미래에 대한 예측적 진술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라고 명제가 돼 있고요. 국내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에도 이미 명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에 연계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금융의 정교화 및 고도화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금융의 입장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여러분 기후금융의 법적 정의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공시해야 될 녹색 활동을 뭘로 규정하고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2기에서는 더 중요한 건 이제 녹색 금융이 아니라 전환 금융인 것 같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고탄소 중심인 국가에서는 사실은 전환 금융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될 거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좀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대응 역량 및 회복력 강화가 내용이 있는데 저희 기업은행에서도 중소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고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에너지공단과도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민관 공동 그린 상생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제안 드리자면 그린워싱과 탄소 고착화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봐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트럼프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환의 영역이고요. 그거는 탄소 고착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OECD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실은 기후 이행 위험 공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또 향후에 이 연구가 진행돼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기준실의 윤나영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기준실의 윤나영 팀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서 윤보석 연구위원님이 이제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 국제 공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IFRS 재단이 산하에 있는 ISSB라고 하는 곳에서 만드는 이제 국제 공시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역시 해당 기준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FRS 재단은 ISSB는 특정 관할 당국을 어떻게 보면 하위에 둔 그런 국가 기구가 아니라 국제 기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서 공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어떤 규범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달성해 나가야 되는 이제 방향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관할 당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제 기구에서 그런 방향성을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없다 보니 사실 이 기준은 상당히 행태 중립적으로 전혀 규범적이지 않은 형태로 그래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탈탄소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지와 무관하게 그것을 단순히 이제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EU 같은 경우는 그린딜 19년도 이제 그린딜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범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것을 지지하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액션 플랜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CSRD라고 하는 공시 규정이 됩니다.
이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녹색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걸 녹색 활동으로 분류하고 자금을 융통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린딜이라는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자금 융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만 가지고는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다 보니 공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EU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일관된 형태의 공식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EU가 갖고 있는 사실 공식 기준은 좀 더 규범적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ISSB 기준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든 현재 개발 중인 기준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성을 기준 자체에서 명확하게 갖고 있을 수는 없는 형태고 이것을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논의하는 이런 규범적인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토대로 법적 제도와 정책적인 것들이 마련이 됨으로써 전체 생태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런 연구가 수행되는 것은 그런 규범적 차원의 제도, 어떻게 자금이 좀 융통되기 위한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유인식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색 금융 체계보다는 사실 일본과 같은 이런 전환 금융 체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별 차원에서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공시 정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책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언급 주셨지만 이행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교육 자료 등 지침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나 뭐 지리외신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전체 생태계가 다 같이 협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의 궁극적인 어떤 글로벌의 이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탄소를 배출한 행위는 굉장히 실질적이지만 이게 어떻게 규범화되고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모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오늘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기업이 공시를 한다든가 회계 기준을 만드는 데 가보면 매우 복잡하고 실질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스코프 3가 포함되지 않고 2026년부터 한다고 다 한 해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아주 철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분은 아마 청정수소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최현욱 국장님께서 시종일관 앉아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경견에 나도 오래 있었지만 성과 평가에 이렇게 국장님 쭉 앉아 계시고 듣는 건 처음인데 한번 쭉 토론에서도 같이 들어보시고 사실 청정수소와 관련해서 최근에 입찰 제도가 생각처럼 잘 안 됐고 낙찰률이 기껏해야 10여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토론도 해주시고 또 그런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에 토론해 주실 분은 전력거래소의 수소시장팀의 김건 부장님이십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두 분 박사님의 이제 연구 성과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은 사전 질문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걸 이제 다들 아셔가지고 거의 저한테 타겟팅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답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024년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25년에 향후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2024년 결과는 말씀해 주신 대로 흥행은 실패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입찰 시장을 처음 열면서 처음부터 목표를 했던 경제성 있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 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청정수소 발전을 낙찰시켰다는데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년 시장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는 일단 24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도 일단 연내 계약 체결이 목표다 보니까
이 분석에 올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뭐 보조금, 그다음에 뭐 환율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조금, 이번에 낙찰받은 사업자가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낙찰에 더 유리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그게 과연 낙찰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예전에 그 전력시장 구조 개편 초기에 2000년대 초반이죠. 기저 한계 가격 제도, BLMP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BLMP 제도가 있으면서 기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량 요금을 따로 설정을 하고, 그때 용량 요금이 한 21원 수준이었습니다. 석탄 발전기의 고정비를 보고서는 하는데, 그때도 석탄 발전기 건설할 때는 이제 수조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수조원인데 대해서 21원의 용량 요금 CP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이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업자의 이제 보조금, 실제로 이제 한간에 떠도는 보조금보다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 작은 규모의 그 보조금을 고정비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10원 안쪽, 한 자릿수 정도밖에 이제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자릿수 정도밖에 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입찰 결과는 엄청난 차이에 거의 세 자릿수에 가까운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치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또 환율 관련해서도 과연 저희가 이제 환율을 소비자에게 패스스루 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과연 또 그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낙찰 가격, 그 입찰 가격이 과연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 은행권이랑 이렇게 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결과들을 이제 25년 입찰 시장 공고문에는 좀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청정수소 부분은 다른 쪽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이제 다른 무탄소 전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는 이제 좀 열악한 환경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더 면밀하고 잘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탄소 전원, 에너지 전환에 좀 더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청정수소 부분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 부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한 안지영 연구위원이 발표하신 이 청정수소 관련 과제는 3개 년도의 과제이고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는 과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 부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셨고, 아마 향후에 2개년, 3개년 계획을 과제를 할 때 뭐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의 녹색성장처의 수소융합실 박성환 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남동발전은 웅차렸다가 낙찰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발전에서 수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입니다. 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설계자 옆에서 입찰자가 참여하게 되는 형국이 돼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2년 11월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1호 안건으로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그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스케일업, 빌드업, 레벨업 세 가지로 구분해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발전 부문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송 부문의 수소의 소비량하고 저희 발전 부문의 수소 소비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역할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크게 제시하셨던 안 중에서 올해 인증제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앞서 청정수소 입찰 시장도 올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RPS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발전 사업자에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거나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그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HPS 시장에서는 발전 사업자는 배제되고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전력 구매자에게 의무량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설계가 되었어야 정상이다라고 사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전력을 구매해야 하다 보면 올해 이제 6,500기가와트 아워에 대한 공고가 이미 되었고 물론 이 750기가와트만 되었지만 단순히 올해 낙찰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언론 정보를 종합해 보면 S&P랑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6,500기가와트에 대한 그 전력 구매 비용은 대략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15년을 계약하는 시장이 되고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30조 정도의 한전의 재무 부담이 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시장 설계에서 이런 부분이 앞서 이제 국내 청정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이 조금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발전업계에서 생각하는 이제 방안을 좀 말씀드려보면 발전오사가 최근에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랑 탄노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자체들과 석탄발전 전환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이 전환협의체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탈탄소에 따르는 이제 산업 공정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산업이 쇠퇴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국내에 이제 청정수소 생산 기반이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미 이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든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기후 대응 기금에 충분히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이미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토론자로 실제로 이 작업을 했던 거래소 한 분과 응찰했던 남동발전이 와서 토론해 주심으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발전하는 발전 회사들로서는 암모니아는 어떻게 보면 테이크와 페이입니다. 가져와서 쓸 수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사실 이걸 어떤 일정한 시간만큼 가동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코스트가 크다 하는 사실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를 만드는 데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두 개의 논문에 대하여 그 윤범석 부연구위원과 안지영 연구위원께서 각각 1분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전 질문이 65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65개 가운데 거의 한 7, 80%가 청정수소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윤범석 부연구위원님 부탁합니다. 그 토론 말씀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제 부분을 좀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다가오는 어떤 그 글로벌 통상 압력이라든지 뭐 규범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에 좀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뭐 제조업 중심이다, 뭐 수출 중심이다 해가지고 뭐 가치사슬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높은 수준의 전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게 기다리고만 이제 방어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앞서 사실 그 거래소 전력거래소하고 남동발전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사전 질의에 대한 많은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청정수소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뭐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많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짧게 요약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이제 연구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고 대부분이 뭐 부족하다, 미흡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특히 수소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국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이 청정수소 정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이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듣고 이것을 이제 정책 재현에 녹일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터프한 토론자들을 대답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김종호 박사가 발표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OECD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의 순서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용기가 비교적 싸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IEA 자료의 좀 올드 버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이 산업용 을의 경우에 182원 per kWh가 되었고요. 지금 환율 때문에 변동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거의 OECD 평균 정도에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OECD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한 40개 국가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마치 칠레 같은 나라가 더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미국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도 만들고 전자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석유화학도 하고 조선도 하고 중화학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다 산업체가 떠나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게 산업체가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높은 나라들 대부분 다가 전기로 인한 어떤 전기 비용 때문에 사실 이제 나라의 그 산업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이고 우리는 이 산업이 여전히 밸런싱을 갖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182원이 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82원이 됐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지금부터 한 5, 6년 전만 해도 S&P가 60원이나 70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S&P는 130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낮은 코스트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제 이미 강을 하나 건넌 아주 비싸게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송전망도 부족하고 온갖 종류의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한전은 이미 적자 내지는 부채 투성이의 회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나와 있는 4개의 발표 자료가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후에 대응할 건가,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소를 더 늘릴 건가, 전부 다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들이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아마 세계의 여러 가지 질서도 바뀌고 있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기후나 탄소에서 에너지 안보 쪽으로 시각을 옮기고 있고 그건 아마 1월 초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동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과제들도 뭐 물론 이 과제로서의 어떤 기본 과제로서의 그거야 충분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원래 좌장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제때 끝내는 건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손양원 교수님 그리고 6분의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